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오빠 살리려고 영양제 타준 죄밖에 없다고요. 경찰에게 양팔이 붙잡혀 질질 끌려가면서도 며느리는 가짜 눈물을 흘리며 발악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천사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원인도 모른 채 뼈만 남아 죽어가야 했던 끔찍한 이유는 병실 천장에 몰래 숨겨둔 CCTV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빼앗긴 아들을 되찾기 위한 어미의 처절하고 독한 반격이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아, 이거 나요.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뭘 어쨌다고 수갑을 채워요, 나. 수진이 양팔을 경찰들에게 단단히 붙잡힌 채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가만히 안 있어. 강수진 씨,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와. 체격이 큰 경찰이 수진의 어깨를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왜 끌려가요? 병수발 든 죄밖에 없는데 경찰이 왜 저를 잡아가요? 네. 수진이 억울하다는 듯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들어 수진의 뺨을 세게 올려붙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년이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감히 내 아들을 죽이려고 들어. 이 악마 같은 년아. 제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저 밤낮으로 똥오줌 받아가며 오빠 살려보겠다고 간호한 죄밖에 없어요. 억울해요. 수진이 볼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시끄러워. 당장 주둥이 닥쳐. 내년이 병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제가 경찰이 들고 있는 휴대용 화면을 수진의 눈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까지 병실에서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안에서 천사표 며느리 행세를 하던 수진은 주위를 살핀 뒤 뼈만 남은 제 아들 진우의 환자식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몰래 타고 있었습니다. 저건 몸에 좋은 영양제예요. 비싼 돈 주고 산 거라고요. 오빠 기운 차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몰래 타먹인 거란 말이에요. 수진이 화면을 외면하며 끝까지 방락했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내 아들이 저렇게 뼈만 남아? 피를 한 바가지씩 토하고 쓰러져? 아유, 내 가슴이야. 형사님, 당장 끌고 가요. 이 끔찍한 년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리라고요. 제가 경찰들을 향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수진이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침대에 누워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진우의 앙상한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간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은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갓난아기였던 진우를 낡은 포대기로 단단히 업고 시장통 골목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지독한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가마솥을 젓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엄마, 무거운 뚝배기 들지 마.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엄마는 허리 아프니까 저기 장판에 앉아서 좀 쉬어. 응? 중학생이 된 진우가 붉은 고무장갑을 끼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한 아들. 너는 방에 가서 공부나 해. 기름때 묻은 그릇을 왜 내가 닦아? 엄마 혼자 거뜬해. 어서 들어가.
제가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맨날 파스 붙이고 자면서 무슨 소리야. 엄마 혼자 땀 뻘뻘 흘리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른 되면 돈 무지하게 많이 벌어서 엄마 큰 집 사주고 매일 고기 사줄게. 진우가 야무진 손놀림으로 상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참으로 속이 깊고 반듯한 아들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진우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물건을 팔러 다니며 돈을 모았습니다. 결국 30대 중반의 나이에 건실한 컴퓨터 부품 유통회사를 차리고 훌륭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진우가 결혼할 사람이라며 국밥집으로 젊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여기 인사해. 나랑 평생 같이 살 사람이야. 우리 수진이 예쁘지? 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수진이라고 해요. 진우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싹싹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은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 대신 수수하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누추하고 냄새나는 데를 뭐하러 왔어. 예쁜 옷에 돼지 누린내 다 배겠네. 어서 저기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어서. 제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급히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여기서 읽어둘게요. 방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가시방석이에요. 수진이 방 한구석에 걸려있던 앞치마를 찾아 두르며 제 곁으로 냉큼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안 돼, 안 돼. 고운 손에 기름때 묻혀서 어쩌려고 그래. 시끄러우니까 어서 들어가. 나도, 내가 싹 다 치울게. 제가 수진의 손을 말리며 당황해했습니다. 진우 오빠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국밥 팔아서 오빠 대학까지 다 보내셨다고요. 어머니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며느리 돼서 어머니 일 싹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수진이 부지런히 빈 그릇들을 쟁반에 담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장사가 끝난 뒤 수진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고아나 다름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 집 구석방에서 남은 밥 얻어먹으면서 눈치만 보고 컸거든요. 매일 밤 혼자 이불 덮고 울었는데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 제 진짜 시어머니가 된다니까 꿈만 같아요. 저 어머니 친딸처럼 잘할게요.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쯧쯧 핏덩이 같은 게 남의 집에서 얼마나 서러웠을꼬?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널 며느리가 아니라 내 배 아파 낳은 친딸처럼 꽉 품고 예뻐해 줄 테니까. 울지 마라, 응? 제가 수진의 등을 다독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신부 대기실에서 제 두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짜 진우 오빠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보살필게요. 평생 아침밥 꼭꼭 챙겨 먹이고 왕처럼 모시고 살 거예요. 저 같은 거 받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 맑은 눈동자를 반짝이며 속삭였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안도했습니다. 신혼 초 수진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챙기며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오빠, 이거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서 사온 유기농 야채로 즙 낸 거야. 오빠 몸 생각해서 특별히 만든 건강 주스니까 출근하기 전에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해. 알았지? 수진이 식탁에 초록색 물이 가득 담긴 유리잔을 내려놓으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하하,
고마워, 수진아. 마누라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걸 갈아 바치니까 내가 아주 늙지를 않겠네. 기운이 번쩍 난다. 진우가 주스를 단숨에 들이켜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매일 아침 진우에게 주스를 먹이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가을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진우가 자꾸 속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나 왜 이러지? 요새 밥만 먹으면 체한 것처럼 속이 꽉 막히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핑핑 돌아서 쓰러질 것 같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로가 쌓였나 봐. 진우가 창백한 얼굴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약국에서 소화제라도 사 먹지 미련하게 참고 있었어? 내 얼굴이 헬쑥해서 아주 반쪽이 됐다. 반쪽이. 안 되겠다.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일 당장 큰 병원부터 가봐. 알았어. 제가 진우의 야윈 뺨을 만지며 속상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장병이나 과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우의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죽은 사람처럼 잿빛으로 변해갔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도 아침마다 한 움큼씩 베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어린이집에 사표 내고 왔어요. 돈 버는 게 대수예요? 우리 오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이제 하루 종일 오빠 옆에 딱 붙어서 똥오줌 다 받아내고 간호만 할 거예요. 수진이 굳은 표정으로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은 모두 젊은 며느리가 직장까지 포기하고 남편을 돌본다며 대단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산처럼 든든했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알아눕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장에 뛰어나가 가장 비싸고 좋은 재료들을 한가득 사서 반찬과 국을 만들었습니다. 잘 되던 국밥집 문도 아예 닫아버리고 진우의 집으로 반찬통을 무겁게 싸서 날랐습니다. 아, 어머니, 오빠 지금 이런 짠 반찬 먹으면 큰일 나요. 이 시꺼먼 간장이 다 소금 덩어리인데 몸 아픈 사람한테 이런 독약을 왜 자꾸 가져오세요? 수진이 제가 정성껏 가져온 깻잎장아찌와 소고기장조림을 밀어내며 앙칼지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사람이 밥을 못 먹어서 뼈만 남았는데 짭짤한 걸 입에 넣어줘야 밥이 넘어가지. 내 걱정할까봐 내가 간장도 조금만 넣고 맹물처럼 싱겁게 했다. 그래도 한 숟갈이라도 먹여봐야 살 거 아니냐. 제가 반찬통 뚜껑을 다시 열며 달랬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 제가 짠 거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의사 선생님이 밖에서 만든 음식 입에 대지도 말라고 했다고요. 왜 자꾸 제 말을 안 듣고 똥고집을 부리세요. 진짜. 수진이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소리치며 반찬통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수진은 그대로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제가 밤새 만든 반찬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퍽퍽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음식물과 섞여 나뒹구는 반찬통을 멍하니 바라보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챕터 2 엇갈린 마음과 짙어지는 의심. 쓰레기통에 처박힌 반찬들을 보며 제 가슴도 함께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수지는 금세 눈에 눈물을 가득 고이고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오빠 간호하느라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졌나 봐요. 수진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문 너머로 진우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고
진우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진우야, 괜찮은 거니? 어디가 또 아파서 그래? 제가 진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속이 조금 쓰릴 뿐이야. 진우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건장했던 아들의 팔뚝은 이제 뼈마디가 도드라질 정도로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단둘이 얘기 좀 하자. 내 몸이 대체 왜 자꾸 나빠지는 건지 엄마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봐. 제가 진우의 마른 손을 꽉 잡으며 다그쳤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벌컥 열리고 수진이 물컵과 알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약 먹을 시간이야. 얼른 일어나봐. 수진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진우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수진아, 나 지금 엄마랑 얘기 중이잖니. 약은 조금 있다가 먹여도 되잖아. 제가 수진의 팔을 가볍게 밀어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약은 제 시간에 딱 맞춰 먹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수진이 정색하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높였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수진이 혼자 내 병수 밟드느라 고생이 너무 많아.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수진의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진우의 맹목적인 믿음에 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아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려 할 때마다 수진은 늘 기막힌 타이밍에 끼어들어 대화의 흐름을 싹둑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진우의 상태는 눈에 띄게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며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수진이 저를 거실 탁자로 부르더니 폭탄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를 도심 외곽에 있는 고급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수진이 빳빳한 요양병원 안내 책자를 제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거기는 늙고 힘없는 노인들이나 마지막에 가는 곳 아니냐. 당장 큰 대학병원으로 데려가서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야지. 제가 책자를 바닥으로 내던지며 펄쩍 뛰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대요. 공기 좋은 곳에서 푹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수진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안 돼. 내 눈앞에서 진우가 낫는 걸 직접 지켜봐야겠어. 내가 집으로 데려가서 밤낮으로 간호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제가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오빠의 법적 보호자예요. 오빠 치료 문제는 아내인 제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수진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진우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부와 단절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요양병원의 규칙은 보호자인 제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면회는 일주일에 단 2번만 허락되었고 한 번에 주어지는 시간도 고작 30분이 전부였습니다. 면회날 병원 로비에서 마주친 수지는 유난히 얼굴이 창백하고 헬쑥해 보였죠. 아이고, 며느님이 남편 살리겠다고 고생이 참 많네. 화장도 못하고 저렇게 바싹 마른 것 좀 봐. 지나가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수진을 힐끗 보며 혀를 끌짰습니다. 하지만 매의 눈을 가진 제게 수진의 창백한 얼굴은 일부러 하얀 팩트로 치장한 가짜 분장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면회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비상구 계단을 지나가려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나야.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어. 눈치 없는 늙은이는 내가 알아서 잘 구워 삶을 테니까 넌 하던 일이나 차질 없이 마저 해. 수진이 평소의 상냥한 목소리와는 딴판인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끈적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통화를 마친 수진이 계단문을 열고 나오다 굳어있는 저와 딱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비열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죠. 어머니,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제가 여기서 다 알아서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국밥집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수진이 다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꾸며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통화하는 거냐? 제가 수진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친구예요. 오빠 아프고 나서 통 못 만났더니 제 걱정을 다 하길래요. 수진이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혀끝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말들이 수백 개의 뾰족한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마구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과 상인들은 수진의 칭찬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진우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크게 구했나 봐. 저런 천사표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어. 옆집 세탁소 사장님이 제 어깨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가 병수발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해. 진우 엄마는 며느리 방향으로 매일 절하고 살아야 해.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거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람들의 과장된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며느리 복 넘치는 시어머니라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조각배처럼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칠 때마다 끔찍한 악몽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꿈속에서 진우는 뼈가 다 드러난 앙상한 두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부여잡고 시뻘건 핏덩이를 토해냈습니다.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진우의 애처롭고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섬뜩하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방 안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비를 맞은 것처럼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덜덜 떨렸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저는 참지 못하고 첫 차를 타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진우를 담당하는 주치의를 직접 만나 아들의 정확한 상태를 캐묻고 싶었습니다. 진우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 병명이 대체 뭡니까? 왜 자꾸 살이 빠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제가 주치의의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며 다급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어머니. 죄송하지만 환자의 상세한 의료 기록은 마음대로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자인 아내분께서 다른 가족에게는 의료 정보를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은 주치의가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쟤를 배 아파 낳은 친엄마예요. 친엄마가 자기 새끼병 상태도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제가 진료실 책상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 소란을 듣고 황급히 달려온 수진이 제 팔뚝을 억센 힘으로 낚아채며 진료실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신성한 병원에서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사람들도 다 쳐다보는데 창피하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이를 꽉 깨물고 제 귀에 대고 표독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돈 주고 의사한테 내 입 막으라고 시켰다며. 내가 내 아들 병명도 알면 안 되는 큰 죄라도 지었냐? 제가 수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눈에 핏발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충격받으시고 쓰러지실까봐 제가 다 배려한 거예요. 오빠 상태 자세히 들으시면 어머니 명예 못 사시니까 제가 혼자 다 안고 가려고 한 거라고요.
수진이 순식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련하고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수진의 그 완벽하고 소름 끼치는 눈물 연기를 눈앞에서 보며 저는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다른 보호자들은 하나같이 저를 표독스러운 시어머니로, 수진을 불쌍하고 착한 며느리로 동정하듯 쳐다보고 있었죠. 아무도 제 속타는 마음을 몰라주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아이에 가면 뒤에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뼛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기필코 이 병의 원인을 밝혀내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챕터 3 낯선 방문자와 드러나는 비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무서운 장대비가 쏟아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불이 꺼진 텅 빈 국밥집 평상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품속에서 진우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렀습니다. 자꾸만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갑자기 굳게 닫힌 철제 셔터를 바깥에서 다급하게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문을 열어보니 비를 흠뻑 맞은 젊은 여자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처음 회사를 세울 때부터 밑바닥부터 함께 고생하며 일했던 격리팀장 김대리였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비를 다 맞고 무슨 일이냐? 얼른 안으로 들어와라. 제가 김대리의 젖은 어깨를 끌어당기며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대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흐르는 빗물을 대충 닦아냈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 한 컵을 떠다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죠. 어머니, 제가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무작정 찾아왔어요. 김대리가 물컵을 쥔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진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제발 숨기지 말고 다 말해보거라. 제가 김대리의 무릎을 꽉 붙잡으며 다그쳤습니다. 김대리가 메고 온 젖은 가방에서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모님이 사장님 도장으로 회사 주식을 전부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회사로 넘기려는 서류예요. 김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젖지 않은 안쪽 종이들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하얀 종이 맨 밑에는 진우의 이름과 함께 붉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진우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운 회사를 남한테 넘긴다고.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코앞까지 당겨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몰래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 지분을 싹 다 빼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대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간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그런 무서운 짓을 해? 진우 병간호하느라 매일 울면서 밥도 못 먹는 애가. 제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김대리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사장님 앞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서류예요. 김대리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을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험 가입한 게 뭐 어때서 그러냐? 사람이 아프면 보험금이라도 받아야 병원비를 내지. 제가 노안이 온 눈을 억지로 가늘게 뜨고 작은 글씨들을 살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망 시 나오는 보험금이 무려 20억 원이에요. 수익자는 전부 사모님 한 명으로만 지정되어 있고요.
김대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끔찍한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억. 내 새끼의 목숨값이 20억이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말라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뒤에 수진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이 독사 같은 년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제가 두 주먹으로 낡은 탁자를 3개 내리치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그 요양병원으로 쳐들어가 수진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제 허리를 김대리가 필사적으로 끌어안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무작정 따졌다가는 사모님이 사장님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꽁꽁 숨겨버릴 거예요. 김대리가 제 옷자락을 꽉 쥐고 울부짖으며 말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외침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내 새끼가 저 끔찍한 악마 손에 매일 죽어가는 걸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라는 말이냐? 제가 가슴을 퍽퍽 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회사 자금이 넘어가는 건 제가 핑계를 대서라도 최대한 막아볼 테니까 어머니는 병원에 가셔서 사모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 증거부터 찾으셔야 해요. 김대리가 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린 뒤 저는 날이 밝자마자 동네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우가 장가갈 때 집이라도 한 채 보태주려고 평생 국밥을 팔아 푼푼히 모아둔 적금을 모조리 깼습니다. 두툼한 수표 뭉치를 하얀 봉투에 담아 가슴팍 옷깃 깊숙이 찔러 넣고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내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김대리의 말을 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되뇌었죠. 산속에 있는 요양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꾹 참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가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벌써 나와 있었구나. 우리 며느리 밥은 챙겨 먹고 있는 거냐? 제가 수진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오빠 걱정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아침부터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수진이 다리를 황급히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불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는 내가 참 미안했다. 진우병이 통 낫지를 않으니까 내가 늙어서 마음이 조급해져 주책을 부렸어. 제가 수진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눈가에 거짓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속 타는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머니는 오죽하시겠어요. 수진이 제 손을 마주 꽉 잡으며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처럼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빳빳한 수표 봉투를 꺼내어 수진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수진이 봉투 안을 살짝 들여다보더니 놀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우 기력 찾는데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이려고 내가 평생 부은 적금 깬 거다. 내가 알아서 제일 좋고 비싼 걸로 챙겨 먹여라. 제가 한없이 자애롭고 어리석은 시어머니의 표정을 완벽하게 꾸며내며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 든 수표의 액수를 확인한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을 저한테 덥석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절대 안 잊을게요. 수진이 돈봉투를 자기 명품 가방 깊숙한 곳에
재빨리 쑤셔 넣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팔아넘기려는 저 악마 같은 웃음을 마주하며 저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면회 시간이 되자 저는 수진의 뒤를 따라 진우의 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 시트 위에 죽은 사람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죠. 몸무게가 40kg대까지 떨어졌다는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넓고 듬직했던 아들의 어깨는 온데간데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해골 같은 얼굴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가쁘게 숨을 쉴 때마다 얇은 환자복 너머로 앙상한 갈비뼈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빠, 어머니, 먼 길 오셨어. 얼른 눈 좀 떠봐요. 수진이 진우의 푸석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뱀처럼 간사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진우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더니 제 얼굴을 보고 핏기 없는 입술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죽도 반그릇이나 싹 비웠어요. 진우가 쩍쩍 갈라진 쉰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주 장하다. 밥 든든하게 먹고 얼른 병 털고 일어나서 엄마랑 맛있는 고기 구워 먹으러 가야지. 제가 왈칵 쏟아지려는 뜨거운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진우의 뼈만 남은 손등을 살며시 쓸어내렸습니다. 진우의 투명할 정도로 얇아진 피부 아래로 파란 핏줄들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비치고 있었죠. 저는 진우의 이 차갑고 거친 손을 2번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피 끓는 맹세를 했습니다. 수지는 병실 구석에 놓인 보호자용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새로 산 듯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서서히 피가 말라 죽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하고 흉측한 독거미 같았습니다. 저 더럽고 끔찍한 악마의 소나기에서 내 소중한 새끼를 온전히 구출해내기 전까지는 절대 쓰러지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않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비록 피눈물을 삼키며 이 지옥 같은 병실의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다시 이곳을 찾을 때는 반드시 저 가증스러운 마녀의 목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을 손에 쥐고 돌아올 것입니다. 챕터 4 어둠 속의 조력자. 진우의 앙상한 몰골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아 저는 며칠째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텅 빈 국밥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도록 소주병만 비워냈죠.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제 눈자 위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독거미 같은 수진의 감시를 뚫고 진우를 몰래 빼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만 답답해졌습니다. 수진은 진우의 법적 보호자라는 방패 뒤에 숨어 철저하게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버리러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밤 시장 골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때 맞은편 낡은 건물 2층 계단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터벅터벅 걸어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점퍼에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는 사내였습니다. 과거 우리 집 단골 손님이었던 강력계 형사 출신 박 소장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박 소장이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오다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박 형사 아니야. 자네 경찰 그만두고 흥신소 차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동네에 웬일인가. 제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왔다가 혹시나 하고 들러봤는데 불이 켜져 있길래요. 근데 어머니 얼굴이 왜 그 모양입니까? 진우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눈치 빠른 박 소장이 제 초췌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참았던 서러움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저는 박 소장을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동안의 기막힌 사연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진우의 병세, 수상한 며느리 수진의 태도, 거액의 생명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회사 지분을 빼돌리려 한 정황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박 소장의 표정은 굳어졌고 탁자 위에 놓인 빈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100% 기획된 살인이에요. 박 소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살인이라니. 내 새끼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되물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자, 과거가 깨끗하지 않을 겁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제가 뒷조사를 싹 다 해보겠습니다. 박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소장은 밤낮 없이 수진의 뒤를 캐고 다녔습니다. 며칠 뒤 그가 들고 온 서류 뭉치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학력,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나이까지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과거에도 2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교제하던 남자들의 돈을 갈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장애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새끼를 일부러 그 지경으로 만든 거였어. 제가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진우가 더 위험해집니다. 수진이 모르게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해요. 박 소장이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물증? 무슨 수로? 그 병원은 면회도 맘대로 못 가게 꽁꽁 틀어막아 놨는데 제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기가 막힌 계획을 하나 세워뒀습니다. 요양병원 청소구역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을 매수해놨어요. 박 소장이 눈을 반짝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채 요양병원 뒷문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죠. 박 소장은 환자용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수진의 시선을 끌기로 했습니다. 어이쿠, 조심 좀 합시다.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복도 한가운데서 박 소장이 일부러 수진과 세게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수진이 당황하며 박 소장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저는 재빨리 진우의 병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가방에서 초소형 감시 카메라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진우의 침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천장 환풍구 구석에 몰래 붙였고 다른 하나는 병실 벽에 걸린 낡은 풍경화 액자 뒤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텼습니다. 카메라 설치를 무사히 마친 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청소 카트를 밀고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박 소장은 흥신소 사무실에 틀어박혀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겉모습만 천사일 뿐 혼자 있을 때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잠든 사이 옆에서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값비싼 명품 가방을 쇼핑하거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진우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뒤척여도 수지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이불만 툭툭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저 독사 같은 년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텐데 박 소장이 담배를 연신 피워대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감시를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와 박 소장은 동시에 숨을 죽이고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수진은 진우의 머리맡에 놓인 영양죽 그릇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달린 스포이트로 무색무취의 액체를 죽 위로 정확히 3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저거다. 저 악마년이 지금 약을 타는 거잖아. 제가 모니터를 삿대질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수지는 스푼으로 죽을 휘휘 저어 약을 섞은 뒤 진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진우는 수진이 떠먹여주는 죽을 힘겹게 받아 먹었죠. 죽을 다 먹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목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온몸을 활같이 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침대 옆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 끔찍한 광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난 것처럼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번져 있었습니다. 이 쳐 죽이련 내가 내년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저는 모니터 화면을 향해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박 소장이 황급히 제재하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겁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도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의 모든 만행이 고스란히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저 악마의 목줄을 잔인하게 끊어버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 끔찍한 지옥을 끝내고 내 아들을 구출해 내리라. 저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챕터 5 빼앗긴 미소, 되찾을 시간.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진우가 수진과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셋이서 처음으로 제주도 바다로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유채꽃이 노랗게 만발한 들판 한가운데서 진우는 제 어깨를 넓은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진우의 검은 머리카락 뒤로 푸른 바다가 눈부시게 반짝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매년 이렇게 좋은 곳으로 놀러 다니자. 진우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소년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 다 찾아다닐게요. 수진이 제 다른 쪽 팔짱을 꼭 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던 진우의 구릿빛 피부와 다부진 어깨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시장통 국밥집에서 고기 누린내를 맡으며 평생을 바친 보람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함께 크게 소리내어 웃었던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찍은 3사람의 사진은 지금도 제 지갑 안쪽에 고이 접혀 있습니다. 저는 낡은 탁자 위에 놓인 그날의 사진을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진우의 얼굴을 보니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웃음을 훔쳐가고 생명을 갉아먹은 그 요물에게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반드시 내 아들을 저 악마의 손에서 빼내어 예전의 건강하고 환한 미소를 되찾아주겠다고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갈 시간입니다. 형사들 출근할 시간에 맞춰서 바로 경찰서로 가시죠. 박 소장이 점퍼 주머니에 어젯밤 복사해둔 저장 장치를 찔러 넣으며 앞장섰습니다. 그래, 내 아들 피 말려 죽이려던 그년 오늘로 끝장을 보자꾸나. 제가 겉옷을 챙겨 입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밤새 굳게 닫혀있던 국밥집 철제 셔터를 올리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관할 강력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덩치가 큰 김 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박 선배. 아침 대바람부터 여긴 무슨 일입니까? 김 형사가 마시던 종이컵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가왔습니다. 긴 말할 시간 없어. 당장 이것부터 확인해봐. 박 소장이 컴퓨터에 저장 장치를 꽂고 곧바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수진이 진우의 영양죽에 정체 모를 액체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진우가 고통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데도 수진이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켜보는 끔찍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돌았네요. 보호자가 맞아요. 김 형사가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라는 탈을 쓰고 내 아들을 서서히 독살하고 있었어. 제발 우리 진우 좀 빨리 꺼내줘요. 제가 김 형사의 팔을 꽉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선배, 이거 당장 체포영장 떨어지겠는데요. 제가 반장님한테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챙겨 들고 급히 서장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와 박 소장은 형사들의 차에 함께 올라타고 요양병원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아침 회진 시간이라 분주했습니다. 형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진우의 병실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을 꾹 누르며 뒤를 따랐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형사들이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수지는 하얀 물수건으로 진우의 이마를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이닥치자 수진이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뒤에 분들은 누구시고요? 수진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수진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김 형사가 수갑을 꺼내어 수진의 손목에 매몰차게 채웠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 소리가 병실 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자신의 범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가짜 눈물을 흘리던 수진은 형사들의 억센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수진이 끝까지 진우를 부르며 발악하는 소리가 복도 밖으로 점차 멀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가족을 올감했던 더러운 악마의 민낯이 만천하에 까발려졌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고통의 늪에서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진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우는 소란 속에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색색거리며 얕은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진우의 뼈만 남은 뺨에 제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피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진우 이제 살았습니다. 앰뷸런스 대기시켜놨으니 바로 큰 병원으로 옮겨서 해독부터 시키시죠. 박 소장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진우의 깃털처럼 가벼워진 몸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요란하게 삐뽀거리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진우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들의 맥박이 미세하게 남아 제 손끝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이 지옥 같은 병원을 벗어나 아들을 온전히 제 품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산속 요양병원의 칙칙한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우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제 다시는 내 아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챕터 6 끝나지 않은 악몽. 요란한 구급차 소리가 멎고 진우는 도심의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무사히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진우의 몸에 주사바늘을 꽂고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밖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연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진이 그 여자는 법의 심판만 받으면 됩니다. 박 소장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제게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 아니었으면 내 새끼 저대로 병원에서 말라 죽었을 거구먼. 제가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끔찍한 악몽이 끝났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경찰서로 끌려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상황이 좀 안 좋게 돌아갑니다. 수진이 쪽에 엄청난 변호사들이 줄줄이 달라붙었어요. 수학이 넘어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은 언제 준비했는지 서울에서 제일 간다는 대형 로펌의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변호사 무리는 빳빳한 서류 가방을 들고 수진을 면회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마주친 수진의 얼굴에는 어제의 두려움이나 억울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저를 발견하자 입꼬리를 비스듬히 올리며 여유롭게 조소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제가 오빠한테 독을 먹였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수진이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을 따라가며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변호사들의 주장은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감시 카메라 영상 속 액체가 시중에서 흔히 파는 농축된 고농축 수면 영양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의 불면증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내가 선의로 먹인 것입니다. 몰래 섞은 것은 환자가 약 먹기를 극도로 거부했기 때문이지 살인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름진 머리를 넘긴 수석 변호사가 김 형사 앞에서 당당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영양제를 먹고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무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참지 못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환자의 기저질환에 의한 발작이지 액체 때문이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힐끗 보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진우의 혈액 검사 결과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우의 체내에서 독성 물질이 일부 검출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수진이 넣은 액체와 동일한 성분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 나온 것입니다. 약물이 체내에서 워낙 빨리 분해되는 성질을 가졌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확한 물질을 찾기가 힘듭니다. 담당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변호사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수진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돌아다니는 꼴을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박 소장이 경찰서 앞마당에서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 끄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샛노랗게 변하고 머릿속이 윙윙거렸습니다. 그 끔찍한 여자가 다시 풀려나 내 아들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진우 어머니, 환자분이 지금 위급합니다. 빨리 중환자실로 오셔야겠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진우는 입에 굵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가슴에 커다란 제세동기 패드를 붙인 채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뒤늦게 심장 근육을 공격해 급성 심정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진우의 가슴을 사정없이 압박하며 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진우야, 안 돼. 엄마 두고 가지 마. 저는 중환자실 밖 유리창에 얼굴을 받고 손톱이 부러지도록 창문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짐승처럼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간신히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진우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온몸에 주렁주렁 매달린 차가운 생명 유지 장치들만이 삑삑 소리를 내며 진우가 간신히 살아있음을 알려주었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저에게 수진은 잔인한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흥신소로 두툼한 내용 증명 우편물을 떡하니 보내온 것입니다. 어머니, 이 여자가 어머니를 무고죄하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답니다. 박 소장이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을 억울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시어머니인 저를 돈 때문에 며느리를 모함하는 악독한 노인네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내 불쌍한 새끼를 두고 적반하장으로 날뛰는 저 괴물 같은 년에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시 바닥부터 샅샅이 뒤져서라도 저 악마를 단죄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챕터 7 어미의 반격과 진실의 무게.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몰아쉬는 진우를 보며 저는 젖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반드시 억울함 다 풀어줄 테니까 제발 조금만 버텨. 제가 유리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슬퍼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영장실질 심사가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대로 수진이 보석으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박 소장과 함께 무너져가는 멘탈을 부여잡고 수진이 그 끔찍한 약물을 어디서 구했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쓰던 대포폰 통화 내역을 간신히 구했습니다. 박 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종이 뭉치를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병원에 가기 전에 항상 특정 번호로 짧게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발신 기지국을 추적해 보니 시내 외곽에 있는 불법 도박장 근처더라고요. 박 소장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 인쇄된 번호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불법 도박장이라는 곳에 그 약을 파는 놈이 있다는 거지. 당장 찾아가세.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우리는 낡은 승합차를 타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소장은 운전석에 앉아 쌍안경으로 도박장 입구를 뚫어지게 감시했습니다. 어머니, 저놈입니다. 저 빨간 모자 쓴 놈이 이 구역에서 암거래를 도맡아 하는 브로커 놈이에요. 박 소장이 턱짓으로 입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 나오는 깡마른 사내가 보였습니다. 내가 다녀올 테니 자네는 여기서 기다려. 제가 차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려 하자 박 소장이 기겁하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저런 놈들은 칼도 품고 다니는 막대 먹은 놈들이에요.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칼이 무섭겠나? 제가 박 소장의 손을 거세게 뿌리치고 쏜살같이 사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저는 사내의 멱살을 꽉 움켜쥐고 어두운 골목 구석으로 냅다 밀어붙였습니다. 이 더러운 놈, 내 놈이 수진이라는 년한테 사람 죽이는 약 팔았지. 제가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 아줌마 뭡니까? 이거 안 나요. 사내가 당황하며 제 손을 거칠게 쳐내려 했지만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목줄을 틀어쥐었습니다. 바른대로 말 안 하면 경찰서로 끌고 가서 평생 콩밥 먹게 해줄 테다. 제가 사내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때 박 소장이 뒤에서 달려와 사내의 팔을 꺾어 벽에 짓눌렀습니다. 사내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판 거 맞습니다. 그 여자가 흔적 없이 사람 서서히 죽일 수 있는 약을 구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심부름만 한 겁니다. 사내가 덜덜 떨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사내를 김 형사에게 넘기고 놈의 장부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진이 브로커에게 거액을 송금하고 정기적으로 약을 받아간 명백한 거래 기록이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들을 전부 출력해 서류 봉투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 사이 진우의 회사 경리팀장 김대리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사모님이 진우 사장님 인감을 훔쳐서 회사 지분을 전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 한 계약서 원본을 찾았어요. 김대리가 헐레벌떡 경찰서로 달려와 도장이 찍힌 빳빳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도둑년 기어이 내 아들의 피땀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했구나. 제가 계약서를 움켜쥐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영장실질 심사가 열리는 법원 복도는 기자들과 변호사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지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석 변호사 뒤에 숨어 여유롭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보석으로 풀려날 것을 확신한 듯 입가에는 교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쿵쿵거리는 발걸음으로 수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요, 노인네. 오늘로 우리 인연은 끝이니까. 수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내년 제삿날이다. 제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뜯어 브로커의 자백 진술서와 거래 내역, 그리고 지분 양도 계약서를 수진의 얼굴을 향해 확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서류들이 법원 복도 바닥에 눈송이처럼 흩뿌려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변호사님. 이거 다 가짜예요. 저 노인네가 조작한 거라고요. 수진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밟으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수석 변호사는 서류의 내용을 훑어보더니 사색이 되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백한 금융 거래 내역과 독극물 구매 증거, 그리고 회사를 가로채려 한 횡령의 물증 앞에서는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만 변론을 포기하겠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수진을 향해 차갑게 내뱉고는 무리를 이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안 돼. 변호사님,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가지 마요. 수진이 멀어지는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허우적거리다 바닥에 흉하게 엎어졌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음을 깨닫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수진을 보며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기 전까지 내년 용서할 일은 영원히 없다. 제가 수진의 손을 구둣발로 매몰차게 걷어차고 뒤돌아섰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물증 앞에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어두운 구치소로 질질 끌려갔고 저는 드디어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챕터 8 상처의 아문자리, 피어나는 새싹.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갈색 죄수복을 입은 수진이 초점 없는 눈으로 피고인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재판장 안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강수진은 남편을 독살하려 한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지옥이 마침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맺혀있던 독한 앙금을 서서히 토해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진우의 병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 귀에 미세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B-, B-, B-. 산소호흡기 옆에 있는 모니터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진우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진우 깨어나는 거니? 제가 진우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진우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두 눈이 이리저리 방황하다 제 얼굴에 멈췄습니다. 엄마. 산소호흡기 너머로 희미하고 갈라진 진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들 장하다. 잘 버텨줬어. 제가 진우의 거칠어진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독성 물질의 공급이 완전히 끊기고 병원에서 체계적인 해독 치료를 받은 덕분에 진우는 기적처럼 스스로 호흡을 시작하며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진우는 매일 악착같이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몸에는 다시 제법 살이 붙었고 잿빛이었던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간 진우는 김대리의 도움을 받아 수진이 빼돌리려 했던 지분과 엉망이 된 재정 상태를 빠르게 수습했습니다. 엄마, 오늘 가게 끝나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주말 오후 진우가 밝은 표정으로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가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들을 설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이 웬 설거지야. 옷 다 젖는다. 제가 진우의 넓어진 등을 찰싹 때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듬직하고 건강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배가 불렀습니다.
늦은 저녁, 진우와 저는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삼겹살집에 마주 앉았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진우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상추에 크게 싸서 제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아주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흐렸습니다. 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제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습니다. 응. 우리 회사 거래처에 참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 나중에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시킬게. 진우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한 번의 끔찍한 상처를 겪었지만 진우는 주저앉지 않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곁에 이제 좋은 사람만 가득할 거야. 제가 진우의 손을 다독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국밥집 셔터를 올리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뽀얀 국물이 끓어오르며 구수한 냄새가 텅 빈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며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겪어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거짓과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지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요. 뼈만 남았던 내 아들의 얼굴에 다시 번진 환한 미소를 보며 우리 모자에게 주어진 이 평범하고 소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지 감사하며 묵묵히 국밥을 끓여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끔찍하고 아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던 지옥 같은 날들이었죠. 하지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제 아들의 목숨과 환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자는 매일 아침 함께 국밥집 셔터를 올리며 평범하지만 눈부시게 따뜻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마솥에서 설설 끓어오르는 진한 국밥처럼 거친 시련을 이겨낸 저희의 삶도 이제는 더 단단하고 깊어졌음을 느낍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과 용기는 결국 그 어떤 악도 이겨낼 수 있다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들과 매일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